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추석 당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우리 이제 과학 B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C 어쨌든 생물 파트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물 파트 내용이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는데 문제 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이번에 많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화학도 문제가 6문제가 나오죠. 화학이 6문제가 나오고 객관식이 20개니까 14문제가 이 생물에서 객관식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주관식도 아마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올 건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화학은 1문제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술형도 요 안에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과학의 경우에는. 그리고 과학은 마지막 날에 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치면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의 시험 범위 안에서 낼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죠. 사실 근데 내용은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되어 있고요.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차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세포 공생설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핵 세포가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할게요. 지구에 사는 세균은 뭔 말인가? 그 참고 자료 있죠? 참고 자료의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는 해왔지만 사실 딱히 정리할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원핵 생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세균은 대부분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이란 얘기는 핵막도 없고 그 다음에 소기관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봤자 리보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원시 생명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겠죠, 맞죠? 그냥 여러분들 그렇구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모토와 엑시과 이 얘기 재밌긴 하지만 딱히 그 다음에 식충식물에 관련된 이야기 있었죠, 맞죠? 자, 요 정도 질문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클로디니움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다양한 먹이를 줘봤더니 세균이라든가 플랑크톤을 잡아먹더랍니다. 얘는 식물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코클로디니움이 그러면 벌레만 먹고 사는 식물인가? 그건 아니었대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광합성을 할 때는 이틀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했는데 거기에 육식을 했더니 세균이나 플랑크톤을 같이 잡아먹었더니 하루에 한 번씩 분열하고 증식 속도가 갑절로 늘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코클로디니움은 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으시겠죠? 세포 분열의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더 많이 되는 즉 증식이 더 빨리 되는 쪽으로 진화했겠다 맞죠? 그 다음에 유용 미생물을 적절히 혼합하면 공생할 수 있다 이런 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도 질문도 정리하고 갈까요? 자, 근데 코클로디니움의 경우에는 적조 현상의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적조 현상의 원인은 식충식물이었다는 제목이었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그러면 그 식충식물이 코클로디니움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코클로디니움과는 달리 이런 EM 미생물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생을 하는데요?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빛을 받아서 당을 합성하면 유산균, 효모 이런 애들이 가져다가 분해를 한대요. 그러면 광합성 세균과 유산균, 효모는 서로 공생하면서 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이제 EM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이었어요. EM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별표 한번 해볼까요? 5페이지에 별표를 좀 쳐봅시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포 내 공생에 관련된 자료가 있네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자, 원핵세포 볼게요.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원형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염색체도 공부를 할 건데,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죠. 맞죠? 근데 사실 이 DNA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렇게 실로 되어진 염색사뿐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은 효소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이 없고 원핵세포의 얘기입니다. 원핵세포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고 원형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게 뻔하지만, 우리 유전자 재조합 기술 했을 때 세균의 DNA를 잘라서 가져왔거든요. 세균의 DNA가 원형이고요. 얘 이름이 플라스미드였습니다.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염색체가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막 구조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막 구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막으로 둘러싸인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세포막 이외에는 아무런 막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물질도 그러면 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왜 유전 물질이 막으로 둘러싸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세포질이 있어요. 세포질 안에 막 DNA도 돌아다니고 리보솜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DNA가 혹시 세포한테 무슨 공격이 가해지면 이 DNA는 파괴되거나 손상되기 매우 쉽습니다. 맞죠? 그래서 유전 물질이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다는 것 자체가 원핵세포가 진화가 덜 됐다는 걸 의미해요. 유전 물질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리보솜의 크기와 모양도 진핵세포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리보솜의 크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크기가 S라는 단위는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70S입니다. 원핵세포가요. 근데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80S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리보솜의 크기가 좀 더 작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가진 세포막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요. 우리는 진핵세포를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진핵세포의 경우에는요, 미토콘드리아가 무엇을 하죠? 이화작용을 하죠.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을 뭐로 바꾸는 작업이죠?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이죠. 맞죠?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호흡이고요. 세포호흡. 그 다음에 엽록체도 있다. 맞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엽록체는 동화작용을 하죠. 빛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라는 양분을 합성하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세균은 그런 게 없다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엽록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영양분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영양분을 분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세포막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포막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원핵세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세포벽의 구성 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세균 영역과 고세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진핵세포가 있습니다. 진핵세포는요, 원핵세포와 반대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넘어갈게요.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의 증거라고요? 진화되었다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핵 자체는 중요하니까 이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서 응축돼 있고 선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DNA가 그러니까 선형,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이렇게 돼 있었죠, 맞죠? 글씨가 드럽네. 뉴클레오타이드 뭐였나요?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시험 못 쳐. 인산, 당, 염기였죠. 맞죠? 자, 요 구조물이 여러 개 연결돼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면 그의 이름을 DNA라 했다. 맞죠? 근데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과 결합돼서 응축되어 있으면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염색사라고 부른다고요.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염색사를 구성하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색사를 쪼갰을 때 히스톤 단백질 8개랑 DNA가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말할 때 걔 이름이 뉴클레오솜이에요. 뒤에 가서 할게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뒤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진핵세포가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식물이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동물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막만 있고요. 식물은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어요. 근데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은 셀룰로스라는 거죠. 근데 식물만 세포벽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곰팡이와 같은 류를 균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균 말고 그냥 균류, 곰팡이, 고사리 뭐 이런 것들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애들의 세포벽 이름이 셀룰로스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막성 구조체다. 막성 구조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포체, 골지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요거에 대해서는 세포 내 공생설 그리고 세포막, 함입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소포체, 골지체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포 소기관이 분화되어 있다는 건데 분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고요.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죠, 맞죠? 근데 세포막은 효소의 역할을 하면서 외피를 둘러싸는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진핵세포들은 세포 소기관마다 하는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했다라는 건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된 거냐면 여러분들은 6페이지를 펼쳐놓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원핵세포가 생존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핵세포들끼리도 이제 살기가 굉장히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핵세포가 세포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서로 공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핵세포로 진화했대요. 그렇대요. 세포 모양을 바꾸고 세포끼리 너 나랑 같이 살래? 응.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게 세포 내 공생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진핵세포로 진화했대요. 다시요.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했는데 원핵세포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막 함입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원핵 세포의 세포막이 일부 함입되어서 핵막이라든가 소포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핵막이라든가 소포체는 세포막에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핵막이 형성이 되면서 DNA가 핵 속으로 들어가고, 자, DNA가 핵의 보호를 받으니까 점점 더 많은 유전 물질이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유전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냐면, 핵의 보호를 받으니까 DNA가 파괴될 염려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유전 물질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가면서요. 잠시 저는 배터리를 갈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막 함입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화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세포막이 함입이 되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가 세포 내 공생인데, 막 함입설 뒤에는 세포 내 공생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원핵세포가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핵세포가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핵막을 어떤 식으로 형성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파이게 됐다는 거죠. 세포막 자체가요. 그래서 세포막이 함입이 되었다.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함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함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구조물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잘려 나가게 되면서 핵막을 형성했고요. 얘가 핵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소포체가 되었답니다. 소포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모양의 골지체가 되기도 했대요. 됐죠? 그러면 핵막,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핵막은 누차 얘기했지만 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포체의 경우에는 리보솜에서 합성한 물질을 임시적으로 저장하거나, 골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막 함입설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왜 막 함입설을 주장하느냐? 그거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왜냐하면 얘의 성분과 핵막의 성분과 세포막의 성분이 동일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예요. 소포체, 골지체, 핵막은 전부 다 동일한 인지질 이중층의 구성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으로부터 기원했을 거야 라고 해서 막 함입설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렇다면 막 함입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핵세포의 세포막이 일부 함입되면서 핵막이라든가 소포체라든가 골지체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핵막이 만들어지면서 DNA가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DNA가 핵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보호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유전 물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질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소포체, 골지체 이런 막으로 둘러싸여진 막 구조 소기관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냐 없냐가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포 내 공생설로 갈게요. 세포 내 공생설. 이거예요. 세포 내 공생설은 말 그대로 공생인데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핵세포가 갑자기 호기성 세균한테 가요. 호기성 세균한테 야야야 너 나랑 같이 살래? 이렇게 해서 된 게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고요. 원핵세포가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원핵세포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한 이유가 뭐랬어요? 생존 경쟁 때문이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존 경쟁의 원핵세포가 뭐가 불리했느냐?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원핵세포는 산소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원핵세포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H2S에서 H를 분리해서 H를 환원시켜서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산소를 이용해야 여러분들 에너지 효율이 많이 나는데 호흡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 요것도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산소로 분리하잖아요. 산소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지냐면 38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 대신에 수소로 분리하게 되면요.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무산소 호흡을 하면 2 ATP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에너지 효율이 무려 19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죠. 생존 경쟁에 매우 불리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소 기체를 누가 생성함으로써 광합성 세균이 산소를 합성하기 시작했죠. 산소를 합성했다기보다는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합성 세균이 중요했던 거야. 왜? 산소를 방출했거든. 산소를 방출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됐죠? 그런 산소로 호흡을 하는 세균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를 좋아한다? 호기성 세균 이렇게 불렀지 않아요? 그 호기성 세균인데 같이 살래? 이렇게는 안 했대요. 우연하게 섭취했대. 근데 호기성 세균은 산소로 영양분을 분해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ATP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도 세균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원핵세포 내에서 지가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공생이라는 거는 서로한테 이득이 돼야 공생이에요. 원핵세포는 많은 양의 ATP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호기성 세균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생이 가능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호기성 세균이 점점 뭐로 발전하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 원래 자체에 유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전자가 핵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하게 된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추측해낼 수 있느냐? 앞에 5페이지에 참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DNA가 있고 그 DNA는 원형이래요. 원핵세포였다는 증거죠.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원래 원핵세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존재는 어디서 온 거라는 거죠? 호기성 세균에서 온 거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미토콘드리아의 그 원인을 그 기원을 밝혀내봤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말고 우리 하나 더 있었어요. 광합성 세균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동물 세포인 거예요. 근데 얘가 광합성 세균을 섭취했어요. 왜 광합성 세균을 섭취했겠어요? 양분을 얻기가 매우 불편했거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먹긴 먹었지만 그래도 원핵세포는 양분을 찾으러 갔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세균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광합성 세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광합성 세균을 섭취해서 공생 관계를 이루고 그 광합성 세균은 엽록체의 기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누굽니까?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얘가 식물 세포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포 내 공생설이요. 자, 원래 있잖아요. 세포막이 함입된 상태라고 칩시다. 세포막 함입설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원핵세포가 있고 핵막으로 둘러싸여진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호기성 세균을 우연히 먹은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애거든. 산소로 ATP를 만들어내는 애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랑 같이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호기성 세균과 미토콘드리아의 차이는요. 호기성 세균의 DNA는 핵 속에 있다는 거. 그 차이. 아까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가 있다면서요. 아, 둘 다 있어요. 됐나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게 뭐예요?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하게 된 세포는 동물 세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됐어. 근데 거기에서 광합성 세균의 가장 기원은 뭐라고요? 남세균. 이 남세균을 먹어서 엽록체로 진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됐다고요? 식물 세포가 됐다고요. 이게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자, 그러면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증거를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의 막은 이중막입니다. 막이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라고 하면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뭐였다고요? 호기성 세균이었다고요. 원래 염록체는 뭐였다고요? 남세균이었다고요. 그러면 지 자체가 막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기성 세균을 섭취했다고 했잖아요. 섭취할 때 이 세포막이 한 번 더 둘러싸여져서 끊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빙성이 좀 생깁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를 먹었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자체적으로 DNA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분열이 가능해요. 지 혼자서 분열해서 수를 늘릴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참고로 핵도 이중막입니다. 왜 핵은 이중막인가요? 설명했잖아. 세포막 함입살할 때 설명한 거야. 얘는 세포막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끊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중막이 됐다고. 됐지? 핵도 이중막이야.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맞죠? 그 다음, 독자적인 DNA, 독자적인 리보솜이 있습니다. DNA만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리보솜도 독자적인 리보솜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단백질을 합성하고 염록체 자체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A도 선형 DNA가 아니라 원형 DNA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는 원핵세포의 특징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되는 거죠. 리보솜의 경우에 세포 질의 리보솜보다 세균의 리보솜과 크기가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얘도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80S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원핵세포 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rRNA, 리보솜 R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보니까 세균의 원핵세포랑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하겠습니다. 원핵세포는 핵은 없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 그냥 핵이 없다고 해요. 진핵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어요.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일까요? 진핵세포가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원핵세포의 DNA는 원형이고 세포 질에 존재합니다. 진핵세포의 DNA는 선형이고 핵 속에 존재합니다. 원핵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는 반면 진핵세포는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핵, 막 이런 것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원핵세포 없고 진핵세포는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형태를 바꿀 수 없대요. 원핵세포가.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모양이 없답니다. 세포 골격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대충 넘겨 들으세요. 진핵세포는 세포 골격이 있어서야 핵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원핵세포, 진핵세포 비교하는 그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됐죠? 그러니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핵이에요. 핵의 존재예요. 그 다음이 막성 세포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습지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세포 동물. 자, 우리 이제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바뀌는 과정을 봤어요. 근데 세포 하나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거든요. M&A는 조금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인류의 검은 할머니라고 하는 글은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넘어갈게요. 근데 하나의 세포만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요. 인류 자체가 일단 다세포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세포가 뭉쳐져서 다세포를 이룰까? 그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단세포도 뭉쳐야 산다인데 아메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질문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음식점들이 한 골목에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을 곳을 우리는 먹자골목이라고 부른대요.
서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먹자골목이 형성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로 아메바의 뭉치는 형상을 설명해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예요. 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먼 개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은 막으려고 이렇게 한다. 유전적으로 먼 개체를 살리고자 자신이 희생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아메바가 뭉치는가? 그거죠. 아메바가 죽어버리면 이 죽은 거를 누군가는 먹겠죠. 그러면 누군가 먹는데 아메바가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 딴 놈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바가 딴 놈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유전적으로 먼 개체를 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바도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뭉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왜 아메바가 뭉치는가? 가장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전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죠. 먹자골목이 형성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음식적 조촐하게 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작습니다. 음식이 되게 맛있지 않는 한은요. 근데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먹고 싶을 때 먹자골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전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군집의 이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리더 없이도 척척 동물무리를 배워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막 뭔가를 써놨는데 저도 이 글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써놓긴 했는데 정리는 잘 안 돼요. 이 글이 그리고 상당히 좋은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질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집을 이루었을 때 생물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답은 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혼자 하기 힘든 일을 협력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요거를 이제 집단지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세포 생물에 대한 내용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고요. 갈게요. 진핵생물은 유전물질을 누가 들고 있다고요? 핵막이 들고 있어요. 진핵생물은 유전물질의 핵막이 들고 있어요. 유전물질의 양이 많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세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특징이야, 얘들아. 요거는 기억해야 돼. 다세포 생물의 출현 배경이에요. 원핵세포는 왜 다세포 생물이 될 수 없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세포 원핵 생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핵 세포는 지 혼자서 돌아다녀야 돼. 근데 진핵 세포는 왜 다세포 진핵 생물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전 물질의 양이 많다.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세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핵 생물은 유전 물질의 양도 적어요. 근데 에너지가 많이 없잖아, 맞지? 에너지가 많이 없는데 뭉쳐봤자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어? 됐나요? 그래서 큰 세포를 유지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더 많은 유전적물을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의 출현이 가능했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러면 다세포 생물의 출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단세포 생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기능을 나누어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진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 기능을 나누어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건 뭐였냐면 세포 내에서 기능이 나뉘어진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세포끼리 기능을 나눠요. 요거는 이동을 담당하는 세포, 얘는 영양분을 생성하는 세포, 이런 식으로 기능을 나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또다시 기능이 나뉘어져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물의 구조와 체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근데 기능을 나눠 갖는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생물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능을 나눠 갖다 보니까 하나의 세포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근데 이 세포는 이동만 담당해, 이 세포는 영양분을 생성하는 것만 담당해, 이 세포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만 담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효율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단세포 생물이 군체를 이루어서 이동성 세포, 영양분 생성 세포와 같이 기능을 나누고 그 중에서 다시 생식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출현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암세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암세포는 생식세포가 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킨 세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 생식세포를 만들고 싶은데 생식세포를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얘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뭐 이런 표현을 쓴, 돌연변이란 말은 과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걸 일으켰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암세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암세포한테 매우 미안해 하셔야 돼요.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미안해 하셔야 돼요. 뭔 소리지? 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 단세포 생물을 갈게요.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에서 생명을 모두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세포 생물은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고 세포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뭐 육상생물에 출연되어 있는데요. 요건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 자가 붙은 건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왜 넣어놨냐? 뒤에 문제가 이렇게 있길래 문제가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좀 넣어뒀어요. 근데 몰라도 돼요. 수업 시간에 했잖아. 맞죠? 네. 그러면 봐봐요.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할게요. 수업 시간에 안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그 원래 바다에 살고 있던 생물이었잖아요. 맞죠? 생물은 원래 바다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외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세포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감히 육상으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산소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산소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댔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오존이 생성됐다고요. 오존이.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 배경은 형성이 됐어.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몸이 건조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다는 물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육상에 있으면 서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조건을 가진 생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체내의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입의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방수장과 관련된 층이 생성이 됐고 뭐 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은 분업화 이런 것들이 됐고 관다발 뭐 이런 것도 있고 관다발 뭔지 아시죠? 체관, 물관 이걸 관다발이라 그래요. 그 다음 동물은 단단한 껍질, 피부가 각질화 그 다음에 폐호흡으로 진화했고 몸을 지탱하는 골격, 다리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체내 수정이 가능해졌고 껍질 있는 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육상에 적응이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 문제도 있길래 한번 가져왔어요. 진화론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자연선택설이 있고 돌연변이설이 있고 격리설이 있고 이런 건 다 배웠어. 현대의 진화론은 종합설 이런 것까지도 다 배웠어요. 자연선택설은 뭐냐면 용불용설의 다른 버전인데 용불용설은 얘기 안 할 거야. 하나의 생물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린은 목이 긴 게 잘 살아남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잎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은 이걸 보고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의 문제점 뭐였냐면 아니 그러면 왜 애시당초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야 되냐고요. 그 다음에 개체가 왜 변이되느냐고요. 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해서 자연선택설이 까였어요. 근데 돌연변이설이 등장했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변화된 형질이 자손한테 유전되면서 진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걸 증명해야 됐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달맞이꽃이었거든요. 달맞이꽃에다가 방사선인가 X선인가 걔를 항상 쪼여봤대요. 그랬더니 걔가 변형이 되더라. 색깔이 바뀌더라. 아, 그러면 돌연변이가 자손한테 유전된다까지는 증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돌연변이는 왜 까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돌연변이가 자손한테 유전된다는 사실을 별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설이 까였고, 그 다음에 격리설이 있는데, 격리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리적, 생식적으로 결리되어서 각각 환경에 맞게 적응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했다. 뭐 이런 거. 갈라파고스 군도의 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파야 했던 그 새는 부리가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동물을 잡아먹었던 새는 부리가 짧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격리설이에요. 갈라파고스 군도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게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새가 모양이 바뀌어 있더란 거죠. 그게 진화론의 한 설이고. 그래서 현대적 진화론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화된 객체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격리돼서 자연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 이게 종합설이에요. 막 여러분들이 크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5개라고 배우셨을 텐데 요즘에는 좀 5개가 달라졌어요. 3영역 6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 진핵생물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원핵생물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를 2개로 나눴어요. 진정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고세균 영역은 아주 오래된 세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세균이라는 얘기는요. 얘는 되게 막 한대지방에서 자란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막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세균을 고세균이라고 그러거든. 진정세균은 진짜 따뜻한 곳에 산 세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3영역 6개로 나눈다.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식물계, 균계, 동물계인데 원생생물계 이런 것들은요. 식물, 균류, 동물의 정의에 맞지 않는 모든 진핵생물을 원생생물계라 한대요. 그러면 원생생물계의 예를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산호 뭐 이런 거 있어요. 산호 이런 거는요. 식물이라 보지 않아요. 원생생물계로 들어가요.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개통수 이렇게 돼서 공통조상으로부터 누가 가장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 마지막 주제는 아니구나. 2 주제가 남아있어요. 지질시대에 관련된 내용과 DNA에 관련된 내용 갈게요. 지질시대, 지구의 역사, 생물의 흥망성쇠. 아주 제목이 거창하다 맞죠? 지층의 남은 기록으로 환경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옛날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대표적인 생물들을 연결 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질시대는 뭐라고요? 암기. 외우셔요. 자, 얘는 그게 없어요. 참고자료 이런 게 없어. 그냥 내용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질시대인데 지질시대는 교과서마다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교과서 우리 그 공통과학이 한 6종류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6종류의 교과서가 2종류가 비슷하고요. 나머지 4종류는 전부 다 정의가 달라요. 지질시대는 학자마다 정의가 다 달라서 그래요. 지질시대를 정의하는 우리 교과서의 정의로는요. 지구가 생성된 이유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형성된 38억 년 전 이거부터를 지질시대로 잡거든요. 그리고 지질시대의 정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1번, 2번. 지구가 생성된 이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오래된 암석이 형성된 시기로 볼 것이냐에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재까지로 볼 것이냐 여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종류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막 전부 다 달라요. 정의가. 그러면 일단 교과서 정의는 요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형성된 38억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1만 년 전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라 한대요. 됐나요? 그러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생물계가 대량으로 멸종하고 대량으로 생성되었다. 이 생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대규모의 지각 변동, 빙하기가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기후의 변동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요. 땅이 떨어져 나간 그것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빨리 안 나올까요? 자, 화석으로 갈게요. 화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그거예요. 석유, 석탄 이런 거. 이런 게 화석이에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 껍데기 남아서 장래가 치러진 거야. 어디 속에? 지층 속에 장래가 치러진 거야. 그걸 화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는데 막 여러분들 암석 구분하고 이런 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요건 지구과학이 아니니까요. 지구과학 가시면 하셔야 됩니다. 이과는 내년에 보기로 해요. 자, 그 다음 화석의 생성 과정 볼게요. 문과는 평생 못 배우겠다. 화석의 생성 과정. 생물이 퇴적물한테 묻혀요. 홍수나 산사태에 의해서. 그러면 연한 부분은 썩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썩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뭐만 남아? 뼈만 남거나 또는 아주 질긴 껍질은 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또는 광물질이라고 하는 건 암석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화석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걸 지우고 요걸 만들어 놨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셔야 돼. 얘들아 진짜 다 암기해야 돼요. 표준 화석이 있고 시상 화석이 있거든요. 저는 도대체 얘네들 이름을 왜 이딴 식으로 지어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외우세요. 자, 그래서 표준 화석은 무엇의 표준이냐면 시대의 표준이야. 시대의 표준. 다시 표준 화석은 뭐의 표준이라고요? 시대의 표준이라고. 그러면 시대의 표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생물은 특정 시기에만 살았어. 그러면 얘는 표준 화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자체는 특정 시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지층이 언제 생성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시대의 표준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생존 기간이 짧아야겠죠. 특정 시기에만 살았다니까.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살아야 시대의 표준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만 살았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 특징이 이 지역의 특징인지 시대의 특징인지를 구분을 못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분포 면적은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세계 곳곳에 있어야 되고 생존 기간이 짧아야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단어 시대의 표준이었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사실 시상 화석을 시대의 상황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제가 밑을 노리신 거야. 왜 도대체 이름을 이따고 지어놨지? 그 다음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그 시대의 상황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나한테 와갖고 꼭 이래요. 네가 강의에서 시대의 상황이랬잖아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고 환경의 상태. 그러니까 상태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냐면 환경의 상태야. 환경의 상태.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환경이야.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층이 어떤 환경에서 생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얘들아 이 환경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생존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걸 시상화석이라거든요. 고사리는 지금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고사리는 어떤 데서만 사냐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현재 고사리가 살아있으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도 살아있지 않다면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다. 아,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생존 기간은 현재까지 생존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우 길어야 돼요. 근데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왜?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다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표준은 뭐의 표준? 시대의 표준. 시상은 뭐의 상황? 환경의 상황. 됐나요? 좀 더 나은 암기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표준 화석 뭐 있어요? 시상 화석 뭐 있어요? 미안해요. 외우세요.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굵은 글씨로 쓴 것만이라도 외우세요. 제발. 됐죠? 굵은 글씨로 쓴 것만이라도 외우랬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 이렇게 부르고요. 시상화석은 고생대 시상화석이 있을 수 없어요. 시상화석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고생대의 시대의 표준은 누가 되냐?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 맞지? 삼엽충, 필석. 그 중에서도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삼엽충 정도? 여러분들 이걸 어디에 가서 배우냐면요. 생명과학 2에서 배웁니다. 생명과학 1도 아닌 2에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2를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안 맞다, 나랑 안 맞다 그러면 생명과학 2를 안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갈게요. 다시 고생대는 삼엽충, 필석. 중생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더라고. 공룡.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 근데 백악기보다는 사실 좀 공룡이 살았던 주라기보다는 사실 백악기에 공룡이 살았대요. 더 많이 살았던 건 백악기랍니다. 어쨌든 공룡, 그 중생기라는 거야. 중생대라는 거야. 말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뭐냐면요, 나선 모양으로 말려서 달팽이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달팽이 껍질만 있는 애, 걔가 암모나이트야. 걔가 중생대에 살았대요. 그 다음 신생대.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화폐석은 왜 화폐석이냐면 조개 껍데기처럼 생겨서, 그 당시엔 조개 껍데기 화폐였으니까 화폐석, 매머드 이런 것들. 다시요.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뭐로 나온다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요. 고생대는 뭐 있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삼엽충. 그 다음에 필석. 필석은 왜 필석이냐면 돌에 글씨 써놓은 것 같다 해서.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는 달팽이 껍질같이 생긴 애,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공원, 공룡 있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뭐가 있다고요? 화폐석, 매머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됐죠? 이 시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엽충 화석이다,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고생대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생대의 특징도 외워야겠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뭘 알려준다고? 그 환경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염분이 높은 그런 바다. 요 두 가지만 외웁시다, 우리. 고사리랑 산호만 외우자. 고사리는 뭐라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고 염분이 높은 바다여야 돼. 다시.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어.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고 온도가 높고 염분이 높은 바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산호도 원생 생물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동물계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호가 원생 생물계다, 동물계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고. 근데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신 바로는 동물계랍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동물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산호가 움직인대, 얘들아. 그 다음 사례 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 암모나이트는 언제? 중생대. 근데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만 살았거든. 그래서 중생대 바다네. 이지층이 아니고 이지층은 띄어쓰기 잘못했어. 그 다음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네? 아, 그러면 여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까? 지층에 남은 기록은 그 시대의 환경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요. 그럼 얘들아,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밝혀낼 수 있어야 돼. 다시 삼엽충이 발견되었어요. 얘는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무엇의 표준화석? 시대의 표준인데 무슨 시대의? 고생대의 표준화석. 아, 그러면 A 지층은 고생대 생성되었겠네. 됐죠? 얘는 고생대인가? 그 다음 고사리가 발견되었어. 얘는 뭘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다. 맞죠? 맞죠? 근데 자, C를 보니까 암모나이트가 있어. 암모나이트는 뭐? 아, 중생대. 그럼 얘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야? 근데 암모나이트는 어디에서만 살았대? 바다에서만 살았대. 아, 그러면 얘는 당시에 바다였겠구나. 그러면 바다 밑에 깔린 육지였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육지였는데 물이 찼을 수도 있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추측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또 고사리야.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다. 맞죠? 메머드. 표준화석인데 어느 시대? 그렇죠. 신생대의 표준화석이다. 맞죠? 그럼 얘들아, 표준에서의 신생대고 고사리는 또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럼 얘들아, 환경이 비슷한 것끼리 엮으세요 하면 그 당시의 환경이 B, D, F는 환경이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볼까요? 하면 A, C, E죠. 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지질시대의 환경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요 그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다시 A층은 고생대 바다였을 것이다. C층은 중생대 바다였을 것이다. E는 신생대 육지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층이 뒤집어지지만 않았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쌓였겠죠. 지층이. 그래서 A, B, C, D, E, F 순서대로 쌓였을 것이다. B층은 고생대에서 중생대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A는 고생대고 C는 중생대니까. 그러면 지층이 뒤집어지지만 않았다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근데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는 고생대에서 중생대 사이, D는 중생대에서 신생대 사이, F는 신생대 이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고사리의 경우에는 정확한 생성 시대를 알 수 없다. 같은 맥락이죠. 근데 뭐는 알겠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는 건 알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산호를 같이 넣어놨어. A에다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니?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고 염분이 높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삼엽충도 따뜻하고 수심이 얕고 염분이 높은 바다에서 살았겠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그래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해석하냐면 X축을 해석하고요. Y축을 해석해요. 그래프는.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에 내가 뭘 가려놨어. A, B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 쳐요. 분포 B는 분포 면적이 넓고 X축부터 해석하라니까.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다. 분포 면적이 넓은데 생존 기간은 짧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특정 시기에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대의 표준화석이겠네. 그 다음에 A를 한번 가볼게요.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길다. 생존 기간이 긴데 분포 면적이 좁았다는 얘기네.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다는 얘기네.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네. 아, 그럼 얘는 환경의 상태 시상화석이 되겠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얘들아,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생대 표준화석이라는데 제가 사실 이름을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대충 불러드릴게요. 얘는 갑주어라는 생물이에요. 생선 비슷하게 생겼다 맞지?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삼엽충이에요. 얘 이름이 삼엽충이고 얘는 필석은 아니고요. 방추충 같이 생겼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방추충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뭘 외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삼엽충을 외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필석이라는 아이인데 돌에 글씨 쓴 거 같이 생긴 아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돌에 글씨 쓴 거 같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갑주어가 많이 나와요. 얘는 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고 있죠. 그 다음 중생대 표준화석. 달팽이 껍질같이 생겼죠. 얘 뭐야? 암모나이트. 얘 이름이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옆에 A는 그치 공룡.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 아닐 수도 있어요. 전 공룡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생대 표준화석. 얘 이름은 메머드. 얘 이름은 조개 껍질같이 생겼다 했죠? 화폐석. 됐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다. 바로 나와야 돼요. 표준 화석의 특징까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게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 전부야. 알겠지? 지층의 생성 시대와 환경, 과거의 수륙 분포, 얘는 바다였을 거야, 얘는 육지였을 거야. 그 다음에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표준 화석이 나왔다면 같은 시기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층끼리 비교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대륙 이동.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파악해서 대륙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대요. 생물의 진화 과정도. 단순한 구조에서 오래된 지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에서 새로운 지층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생성 시기에 따라서 생물 화석을 나열해보면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구조가 단순하다? 아, 그럼 얘는 오래됐을 거야. 복잡하다? 아, 새로 만들어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 보면요. 그래서 얘들아, 뭘 알 수 있냐면 말의 진화 과정과 시조새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대요. 시조새. 그래서 요거 한번 보려고. 자,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요 그림일 거야 아마. 말의 진화 과정부터 먼저 할게요. 말이 쉬워서. 자, 말의 진화 과정 보시면 말이 처음에는 되게 귀엽게 생겼다 맞지? 근데 얘가 어떻게 건장하게 자랐죠 맞죠? 몸의 크기가 점점 커졌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냐면 요걸 보고 순서를 나열했대요. 요걸 보고. 그럼 봐봐요. 자, 여러분들 발가락이 있었네요. 말이. 맞죠? 발가락이 있었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발가락이 한 개가 되었네요. 통발굽이네요. 예. 발가락 하나야. 줄어들었네. 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발가락 4개 가지고는 달리기가 불리한갑죠. 그 다음에 어금니네요. 어금니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 풀을 씹어먹기 좋은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풀을 씹어먹기 좋은 모양으로 발전했대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얘가 단순하고 얘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 적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은 발가락 4개 있는 게 단순한 거야. 발가락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진화됐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금니는 커지고 풀을 씹어먹기 좋은 모양으로 변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의 크기는 커지는 방향으로, 발가락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어금니는 풀을 씹어먹기 좋은 모양으로. 그 다음 암모나이트의 진화 과정 플러스죠 맞죠? 알 필요 없어요. 뭐 그냥 그렇대요. 봉합성이 더 복잡한 모양으로, 껍질은 나선형으로 감긴 모양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해서 물에 잘 뜰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시조새. 자, 시조새는요 여러분들 요것만 남아있는데 사실 교과서에 좀 더 으리으리하게 생긴 시조새 그림이 있습니다. 네, 시조새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파충류에서, 그러니까 모르겠는 사람은 결과라도 외우시라고. 파충류에서 조류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있는 게 시조새라는 거야. 파충류이면서도 조류인 거죠. 파충류의 특징은 뭐냐면 조류는 이빨이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답니다. 근데 이빨이 부리에 있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부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얘는 파충류였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얘가 발톱이랍니다. 날개의 발톱.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새를 보시면 알겠지만 새는 날개에 발톱 없거든요. 여러분들 닭 먹으실 때 윙 한번 먹어보세요. 그 발톱 있는가? 발톱 없거든요. 근데 얘는 날개에 발톱이 있어. 그러니까 파충류에서 진화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인데 꼬리 자체가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길죠. 그리고 얘가 파충류의 특징이랍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파충류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롱뇽 이런 거 생각하시면 파충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조류의 특징. 얘들아, 파충류의 날개는요 이렇게 뼈가 있지 않습니다. 파충류의 날개는
세포막이 변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조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날개가 있잖아요. 뼈가 있어요. 날개 자체에 뼈가 있고 날개가 세포막에서 진화한 것 같진 않아요. 살에서 진화한 것 같아요. 그게 조류의 특징. 그 다음에 부리가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들 도롱뇽에 불이 있으면 이상할 것 같다 맞죠? 그 다음에 깃털이 있다는 거. 날개에. 그게 조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철고사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사리 같이 생겼는데 소철같이도 생겼다라고 해서 소철고사리랍니다. 진짜 이름 단순하게 짓는다 맞죠? 네. 어쨌든 그래서 시조새만 정리해 볼게요. 파충류의 특징이 있대. 부리의 이빨, 날개의 발가락과 발톱, 긴 꼬리뼈. 근데 조류의 특징도 있대. 날개, 부리, 깃털. 그래서 아마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의 모습을 띠게 된 게 시조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소철고사리 넘어갈게요. 지질시대 구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는 여러분들 사실 요거부터 하고 해야 말이 되는데 이 교과과정이 이상해갖고 이딴 식으로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미안해요. 자, 지질시대는 4단 구성이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다시요. 선캄브리아대, 고중신 이 정도는 알겠죠, 맞죠? 그러면 선캄브리아대는 왜 선캄브리아대냐? 고생대의 가장 첫 시작이 캄브리아 기래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선캄브리아대. 됐나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질시대를 20억 년 전 이상 해가지고 학자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6,500만 년 이후를 그냥 신생대라 보고 있죠. 여기서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요걸 다 외워라 이런 표현을 안 하겠죠, 맞죠? 이걸 다 외워야 됐으면 전 생명과학을 안 했을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큰 것만 아시면 돼. 뭐? 선캄브리아 대 고중신 요 정도만 외우세요. 됐나요? 네. 넘어가서 선캄브리아 대부터 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대의 표준화석 하면 뭐 있었어요? 삼엽충, 필서, 갑주어, 방추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고생대의 특징과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요딴 식으로 나와요. 삼엽충 그림 하나 주고 이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그러니까 이 생물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엽충을 보자마자 얘는 고생대의 표준화석 그래서 고생대의 특징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아시겠죠? 공부하는 방향을 가르쳐드렸어요. 선캄브리아대 갈게요. 선캄브리아대는 화석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생물은 진화가 덜 됐어 아직. 단단한 부분이 없고 지각 변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화석이 있었어도 다 없어졌대요. 그 다음에 수륙 분포를 알기도 어려워서 이의 자체의 화석이 드물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 아직 강해서 그러니까 O2는 있었는데 오존이 생길 만큼 산소가 많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외선이 많다 보니까 육지의 생물체가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대요. 그런데 이 시대에 광합성 세균이 살았대요. 광합성 세균이 살아서 그 당시에 광합성 세균은 물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뭐 아마 광합성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대기 중에 얘가 내뿜는 산소가 축적이 됐겠죠.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뭐가 있냐?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남세균 화석이에요. 남세균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러면 남세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광합성 세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선캄브리아대는 화석이 드물어. 육지의 생물체가 있다? 상상할 수 없어. 광합성 세균은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남세균 화석이 생겼거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고생대로 갈게요. 고생대는 대체적으로 온난 습윤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기쯤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육상 식물이 먼저 출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기에 빙하기가 왔고요.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적을까요? 판계야. 초대륙. 뒤에서 잠깐 플러스로 볼 건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얘 이름을 대륙을 초월했다 해서 판게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막 다 찢어졌대요. 됐죠? 언제 찢어졌냐면 중생 때쯤에 찢어졌답니다.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뭐 있냐면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중, 양서류,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될 건 삼엽충, 갑주어를 보고 고생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중기에 오존층이 형성됐다. 말기에 빙하기가 왔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중생대로 가볼게요. 고생대의 모습이 이랬을 거래요. 아마 얘가 또 보면 헷갈리네. 얘가 미안해요. 삼엽충밖에 못 알아보겠어. 삼엽충이었을 거고요. 얘가 뭘까? 자, 아마 얘가 갑주어일 거고요. 갑주어가 아마 삼엽충을 잡아먹었을 것 같네요. 그런 것 같고 얘는 아마 양치식물일 것 같고요. 얘는 필석인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방추충인가? 방추충 아까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맞죠? 그렇대요. 자, 뭐 그 정도. 그 다음 중생기. 중생기는 전반적으로 온난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했고 말기에 이제 암모나이트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게 멸종했대요. 왜냐하면 생물의 대량 멸종이 있었는데 그거를 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공룡, 거시식물. 거시식물은 식물의 씨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그게 뭐 있냐면 소나무에 솔방울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씨가 겉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철, 은행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조새가 출현했다, 이 정도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암모나이트 공룡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신생대요. 뭐 중생대 그림 한번 보고 할까요? 공룡 날고 있는 것 같고요. 시조새 그림인 것 같고요.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 같네. 많은.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공룡인 것 같고 얘도 공룡? 그러면 요 안에 살고 있는 거는 뭘까요? 얘는 암모나이트 같이 생겼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중생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신생대요. 신생대 초기에는 온난했대요. 근데 제4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신생대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간빙기랍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곧 빙하기로 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화폐석, 매머드, 속시식물. 씨가 속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 말기에 인류가 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폐석, 매머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특징이 별거 없죠. 그러니까 특징이 가장 많은 건 고생대. 왜냐하면 고생대 화석이 좀 많이 발견되는 추세라서 그렇습니다. 뭐 신생대 평화로워 보이죠? 매머드가 있네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뒤에서 하겠다고 한 거 플러스니까 흘려들으세요. 자, 고생대 후기에 되면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을 형성했대요. 그게 판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너무 심해서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했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가 되면 판게하가 갈라진대요. 그래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고 신생대 말기로 가면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보인대요. 아마 얘가 아프리카겠죠? 얘가 아마 아시아일 거고요. 얘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뭐 히말라야라든가 알프스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때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힘내세요. 네, 저는 어떻게 써야 되더라? 자, 갈게요.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 그리고 염색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에 6단원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를 요걸 다 안 쳤을 거야 아마. 그 순서대로 배웠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슝슝슝 날라다녔을 때 이걸 배워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고요. 자, 멘델의 가설을 가겠습니다. 멘델은요, 여러분들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의 원인이 되는 건 하나의 인자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 몸속에. 그런 가설을 세운 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생물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을 것이며 이 유전 인자는 변함이 없는 단위로서 부모에게서 자손한테 전달이 될 것이다.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경우에는 하나의 유전 인자만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두를 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둥근 완두. 그러니까 둥근 완두랑 막 이렇게 주름진 완두가 있을 건데 그러면 둥근 완두를 만들어내는 유전 인자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라운드의 대문자 R로 쓰고 그 다음에 주름진 거의 대문자는 주름진을 쓰지 않고요. 라운드의 소문자인 R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슷한 형질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얘는 변함이 없는 단위고 부모에게서 자손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애들끼리 교배를 시켜봤더니 그러면 R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표현될 것인가? 이때는 누가 표현되냐면 둥근 게 표현이 되더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성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얘가 표현이 돼서 우성 그 다음에 얘는 열성 힘이 좀 약한 유전자라고 해서 그러면 우성만 표현이 된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열의 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쌍을 이룬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돼서 각각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갔다가 수정 과정에서 다시 합쳐져서 형질을 나타나게 한대요. 그러면 멘델은 이런 유전인자가 쌍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둥근 완두의 유전인자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주름진 완두의 유전인자도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근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얘네들이 분리된대요. 그래서 생식세포를 안에 들어갔는데 얘와 얘가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합쳐지면 R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데 얘가 우성이라서 둥근 완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리의 법칙은 뭐라고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을 이룬 유전자가 나뉘어지는 거. 이거 분리의 법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멘델의 가설. 다시요. 한 개체에는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인자가 쌍으로 존재한다는데 왜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쌍으로 존재해야 했는가? 그거거든. 한번 봐봐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렇게 했어요. 멘델도 처음에는. 근데 둥근 완두가 나오더래요. 둥근 완두가 나오군 이랬거든요. 근데 얘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시켰더니 둥근해 하다가 갑자기 주름진 애가 나오더래요. 얘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대요. 그 다음에 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해서 둥근 완두를 여러 개 나왔단 말이에요. 둥근 완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얘네들끼리 교배를 시키니까 이상한 게 둥근 완두만 나올 줄 알았더니 주름진 완두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유전인자가 하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전인자를 하나 더 넣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멘델이 엄청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죠. RR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RR, 얘는 RR, 얘는 RR, 얘는 스몰 RR. 그럼 주름진 완두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전인자를 쌍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쌍으로 존재하는 유전인자가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는 분리된대요. 그래서 각 생식세포에는 유전인자가 하나만 있고 생식세포로 분리됐던 유전인자가 수정을 통해서 다시 쌍을 이루면서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 이게 멘델의 가설이에요. 그러면 멘델의 가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서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제 멘델의 가설을 누가 믿냐는 거죠. 거의 안 믿었어요. 왜? 그런 유전인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됐고
마침내 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의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라는 게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 상동 염색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봐봐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가 2개씩 있더래요. 항상 하나의 체세포 안에는. 근데 얘는 그러면 아빠한테서 받았을 것이고 얘는 엄마한테서 받았을 것이다예요. 됐나요? 근데 이 쌍으로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가 생식세포가 형성될 땐 분리가 되므로 각 생식세포에는 상동 염색체 쌍 중 하나만 있고 그게 다시 쌍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서턴의 염색체설이라는 거죠. 유전자의 행동과 염색체의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염색체의 모든 게 전부 다 유전자야. 염색체는 유전자밖에 안 물려주냐.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모건이 실험한 게 유전자설이에요. 초파리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유전자는 염색체상의 일정한 위치에 있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봐봐요. 초파리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좀 이상한데 봐봐요. 요 2개를 상동 염색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초파리 탈색 유전자를 결정하면 요 같은 위치에 초파리의 탈색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건의 유전자설이에요. 근데 왓슨과 크릭이 이후 DNA라는 구조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유전자가 DNA에 있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염색체 네요. 마지막 페이지네요. 드디어 2페이지입니다. 가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에 나타나는 굵은 막대 모양의 구조물인데 염색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포가 분열할 때 나타나고 굵은 막대 모양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이렇게 그린 게 염색체고요. 그러면 이 염색체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냐면 원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요런 식의 애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좀 더 확대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중 나선 구조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런 형태였을 거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얘네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뭉쳐져서 이렇게 손가락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염색체야. 그러면 염색체의 역할. 부모의 유전 정보를 자손한테 전달해주고 한다는 거죠. 얘의 역할은 그거야. 유전 정보를 자손한테 전달한다. 그 다음에 분열 중일 때만 관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분열할 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분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식의 구조물이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염색사예요. 됐죠? 염색사.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염색체를 형성하고 세포 분열 시에 그러면 왜 염색사가 염색체로 변해야 하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염색사가 길다 보니까요. 이걸 2배로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똑같이 나눠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복제를 할 때 더 잘 복제하기 위해서 됐죠? 염색사가 손상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염색사는 염색체로 응축된다. 그러면 염색사 또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히스톤 단백질 8개가 이렇게 뭉쳐진 구조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DNA. 그러면 이 DNA를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 했죠. 이중 나선 구조로. 그러면 이 이중 나선 구조를 구성하는 이 DNA를 구성하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솜이랑 너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고요. 그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묶이면 뉴클레오솜이 되고 이 뉴클레오솜이 염색사를 구성한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DNA. DNA는 핵산의 일종이고 핵산,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유전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전자의 정체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생명과학 1 시간에 열심히 배우시길 바랄게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라는 거죠. 그게 DNA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유전자. DNA의 모든 부분이 유전자인 건 아니고요. DNA의 특정 부분인데 생물의 형질, 모양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근데 DNA의 특정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염기 서열이에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 서열이야. 그럼 얘들아, 염기는 뭐가 있어요? DNA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죠. 얘네들이 뭘 구성한다고요? 우리 얼굴, 몸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단백질 합성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병헌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단백질 합성을 누가 더 잘생겨지는 방향으로 했는가의 차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포 분야 잘못하셔서 못생겨진 거야. 아시겠지? 억울하죠. 생각보다 억울해. 자, 그러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전 정보가 AAA, T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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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얘가 중요한 정보야. 그러면 얘네들은 왜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DNA라 해서 얘네들 이름이 정크 DNA거든요. 이 정크 DNA가 생긴 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이고 있는 쓰레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얘네들은 유전자긴 하지만 정크 DNA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염색체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염색체의 구조. 염색체의 구조. 염색체의 구조. 이제 염색체인데요. 얘가 염색체야 이름이. 염색체인데 염색체는 여러분들 요렇게 한 부분, 요렇게 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다시요. 염색체는 두 개를 쪼갤 수 있어요. 요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 두 개를 갖고 뭐라 부르냐면 얘네 둘은 유전적 구성이 동일해요. 그래서 얘 이름은 염색 분체입니다. 뭐라고요? 염색 분체라고. 염색체인데 나뉘어진 거야. 왜 나뉘어졌어요? 얘네들끼리 분리되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분리되면 여러분들 다시 세포 속에 핵막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거는 일일이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의 세포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염색분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염색분체. 그러면 얘네들끼리 유전적 구성은 동일한 겁니다. 되셨죠?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염색분체는 얘네 둘의 관계를 염색분체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얘 하나를 염색분체 한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를 염색분체를 하기도 하고 하나 각각을 염색분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끼리 유전적 구성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은 동원체예요. 동원체. 동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포 분열시에 이렇게 중심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실 같은 물질을 뿜어내요. 얘 이름이 뭐냐면 방추사예요. 방추사. 이 방추사가 얘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때 달라붙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거죠. 중심. 됐나요? 네.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얘 이름은 뭐라고요? 염색사 이러시면 큰일 난다 했어요. 이거 염색사 아니야. 얘 이름은 DNA. 얘 이름은 DNA였어. 그 다음에 얘 이름은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는 히스톤 단백질이야. 맞죠?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DNA한테 둘러싸여져 있으면 얘 이름은 그렇죠. 뉴클레오솜 이렇게 부른다. 맞죠? 그러면 이 뉴클레오솜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단위를 우리는 뭐라 불러? 염색사라 부르는 거야. 이걸 염색사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염색사가 응축되면 뭐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염색체라고 부르고 이 염색체의 요 중심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 왜 동원체를 한다 했어요? 방추사가 달라붙는 부분이랬죠. 그 다음에 얘네 둘끼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 염색 분체 이렇게 부른다 맞죠? 근데 염색 분체랑 니네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상동 염색체거든요. 동생이 물었어요는 좀 이따 할게요. 상동 염색체를 헷갈려요. 상동 염색체는 다시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거. 그래서 봐봐요. 얘네들끼리는 다시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머리카락 색을 결정한다 라고 하면 얘도 머리카락 색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갈색 했을 때 그러면 맨델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머리가 검은색 여기는 갈색 그럼 누가 표현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 거야. 그게 우열의 원리. 됐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어요. 다시 얘네 둘의 이름은 상동 염색체야. 두 염색체는 다른 거야. 하나는 아빠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유전적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하나가 복제되면 요게 생기는데 얘가 복제되면 얘가 생기는데 얘네들끼리의 유전적 구성은 동일해야 돼. 얘가 아빠한테서 받은 거면 얘는 엄마한테서 받은 게 아니고 얘도 아빠한테서 받은 건데 복제됐을 뿐이야.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차이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유전자가 뭡니까? 유전자가 뭐야? 이랬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DNA의 특정 부분. 근데 DNA 특정 부분이 그거 어디 있는 거야? DNA에 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DNA가 뭐 하는 건데? 유전자가 뭐 하는 건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들어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뉴클레오솜이라는 걸로 구성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어떻게 자손한테 전달돼요? 수정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자손한테 전달된다고요? DNA가 있어요. DNA가 뭐랑 합쳐져요? 히스톤 단백질을 합쳐져요. 그럼 얘 이름은 뉴클레오솜. 맞죠? 그럼 이 뉴클레오솜이 뭘 이루고요? 염색사를 이루고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을 하면 염색체가 되고 이게 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하면 뭐가 되고 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하면 생식세포를 이루고 그 생식세포가 뭘 하면? 수정하면 자손한테 전달돼요. 됐나요? 오케이. 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 시험 범위를 전부 정리해 보았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